이제 작가님이 던지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소행성에서 바오밤 나무, 장미, 또 그리고 어, 어린 왕자 다 포스트 휴먼적 존재인 거죠.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예. 이들이 이제 인간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잖아요. 인간은 나빠. 아니야. 그들도 이유가 있어.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의 특성은 무엇일까? 진짜 인간인가? 그것이?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게 좀 꾸려보셨다고 네, 작가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우리 레베카님이 이제 혹시 보태주실 말씀이 있나요? 어, 사실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만 얘기를 좀 하자면, 아까 그 어린 왕자가 어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시크한 어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왕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 왕자, 이 작품의 왕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왕자가 왜 그 하찮은, 그러니까 이 왕자의 아이엠송이 작품 흐름에서 보면 조금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1막 약간 뒤에 아이엠송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뮤지컬 주인공을 다룰 때는 아이엠송을 굉장히 약간 전반부에 배치해서 그 인물을 이해시킨 다음에 이렇게 갈등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왕자가 자기를 정말 얘기하는 구간이 약간 후반부에 이제 위치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구조적으로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왕자가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I am 수용이 없다는 건 자기 얘기를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말을 안 하고 계속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을 안 하고 그냥 목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선언적으로 계속 나는 인간이 싫어, 인간이 혐오해. 그리고 그래서 지구를 부숴야 돼. 요렇게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아집과 혐오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어떤 왕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왕자가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약간 그러니까 사춘기에 겪었던 엄청나게 큰 쇼크 때문에 얘가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몸은 컸지만 시크한 어른의 왕자지만 정신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10대 사춘기 같은 모습으로 계속 일막 내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자기를 선언하는 이 아이엠송이 한 그게 몇 번이더라? 9번인가 10번인가 이래 위치가. 그러니까 되게 좀 뒤에 있죠, 이게. 엄청 뒤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넘버를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인간은 먼지야. 하찮은 그냥 먼지일 뿐이야. 라고 선언하고 나는 그래서 인간을 부숴야 되고 라이카 나 따라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작품에서 정말 중요한 건 라이카는 잠시 그래서 복수를 꿈꾸지만 그냥 뭐 약간 스포일러성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벗어나요, 거기서 결국에. 되게 짧게. 그러니까 정말 그 인간을 혐오하는 혹은 나도 같이 복수를 해야 된다. 심지어 캐롤라인이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이 내가 그 스푸트니크 이후에 탑승하는 것을 오케이 했다라는 걸 알고 나서 다시 말하면 캐롤라인도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라이카도 잠시 왕자와 같은 멘탈을 갖게 되거든요. 나도 그러면은, 그래, 복수해야 돼. 난 뭐였지? 나는 왜 그렇게 그들이 길들이고 기다리라는 말, 트레이닝 훈련 과정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내가 왜 그거를 정말로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했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에 막 빠지면서 엄청 괴로워해요. 근데 그게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라이카를 통해서 작가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핵심이라고 봤는데 그 얘기가 결국 라이카는 약간 이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지거든요. 이 작품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상태, 그리고 포스트 휴먼적 존재를 통해서 인간다움을 질문하는 것. 그러니까 라이카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이상향, 인간의 이상적 모습이란 이타적이고 어떤 약간 뭐랄까 그냥 조금 뭐 소박한 차원에서 영웅, 나를 넘어서는 지점에서의 지향성이 있고 내가 캐롤라인은 너무 보고 싶고 내가 어떤 본능적으로 원하는 지점은 이거지만 하지만 내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 계속 무시되는 존재, 삭제되는 어떤 존재들,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비인간, 포스트 휴먼적 존재인 라이카를 통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 인간 다음이란 게 과연 뭘까라는 거. 근데 그것을 이제 막 거창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라이카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하자면 약간 요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거가 있어요. 이제 장미의 존재인데요. 우리가 어린 왕자에서 장미의 존재는 이제 장미가 어린 왕자를 기다리잖아요. 네, 기다리는 존재로 나오는데 우리 뮤지컬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린 적은 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나는 나대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장미는 라이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야. 누가 누굴 기다리거나 어디에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아름다움과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좀 캐주얼하게 얘기하면 난 나야. 인생은 나야. 나 혼자야. 나 혼자 사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이렇게 쿨하게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는데 라이카가 너무 연약하게도 아니야 인간 좋아 나 인간 사랑해 뭐 난 그들이랑 있을 때가 행복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미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라이카도 나처럼 만들어버려? 막 바오밥들한테 막 제안해요. 우리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쟤를. 제가 본 날은 이제 장미가 라이카를 되게 짠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게 너무 보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장미가 되게 아름다운 존재로서 또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정말 외면해서 물론 장미라는 꽃이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그것을 만드는 것은 원초적인 힘은 내 내면에 있다. 내가 그렇게 나를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선언함으로써 더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라이카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장미의 마음이 되게 공감이 됐달까? 그랬던 존재가 이제 장미가 하나가 또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장미가 되게 캐릭터가 예뻐요. 되게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정말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쭉 끌어주는 캐릭터가 있다면 저는 장미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장미가 약간 그러니까 되게 훈훈한 캐릭터인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자아 정체감이 굉장히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 장미도 되게 중요한 거는 애초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고 상실의 감각이 굉장히 크게 있었죠. 왜냐면 왕자랑 둘이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었는데 왕자가 자기를 떠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어린 왕자 소설을 이제 차용한 얘기입니다. 그 이면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장미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아 존중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약간 나르시시즘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되게 코믹하게 표현되고 한편으로는 약간 괴기스럽게 표현되기도 하고 이래요. 이 두 개 약간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이게 약간 양당 간의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미가 라이카하고 왕자한테 나중에 자기 꽃잎을 떼가지고 차를 우려 먹으라고 주거든요. 자기 몸을 떼서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머리에 핀을 꽂고 있어요. 이 장미하시는 배우들이. 그래서 이제 핀을 자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핀에 이 장미 꽃잎을 자석으로 붙여놓고 그걸 하나씩 떼가지고 이렇게 주거든요. 티백에 넣어가지고 초록색 티백에 넣어서 이게 되게 예쁜데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게 이 음. 작품의 아주 재밌는 포인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어릴 때 보던 만화 중에 호빵맨이라고 있는데 호빵맨이 배고픈 친구들한테 자기 머리를 떼서 주거든요. 저 그게 어릴 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또 보다니. 아무튼 네, 그렇게 어떤 사신 성인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스스로 이제 나르시즘도 있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 장미가 네, 있습니다. 저 어,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 라이카가 개잖아요. 강아지인가요? 네, 걔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모든 배우들이, 그러니까 개와 인간의 차이점이 있나요? 이게 외형상으로? 뭐 이런 개의 뭐 모양 이런 걸 하고 나오나요? 아니에요. 코스튬을 하고 아니면, 나오지는 않고요. 이제 왜냐면 설정 자체가 소행성에 도착한 라이카는 정말 인간처럼 걷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똑똑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런 건가요? 말하자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소행성에 도착을 했더니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음. 존재가 돼서 이 모든 포스트 휴먼적 그 어떤 존재들하고 똑같은 그냥 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걔가 라이카가 도착했을 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말로 얘네들하고 소통하고, 왜냐면은 캐롤라인하고는 말로 소통한 게 아니라 왕왕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말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실제로 배우가 듣는 건 왕왕인 거죠, 그게. 캐릭터적으로 음, 듣는 건 왕왕인데 무대에선 말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냥 존재가 됐어요. 동등하게 다 존재가 됐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 의상으로 좀 얘기하긴 해요. 의상으로 약간 뭐랄까
우리 이렇게 개 이렇게 끌고 다닐 때 이걸 뭐라고 말하죠? 하네스 같이. 하네스 같은 네, 그런 복장을 아, 간단하게 하긴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게 안 봐서 막 헛소리 음, 합니다. 아유, 그 좋습니다. 라이카가 강아지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캐스팅된 분 보니까 박진주, 김환희, 나하나 배우님인데 이렇게 뭐 걔랑 닮아서 캐스팅이 됐나? 막 이런 근데 그거 맞아요. 다 세 분 다 그런 강아지상이에요. 고양이상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셋 다 강아지상이고, 눈 어, 땡글땡글. 진짜 강아지, 그러니까 그 보다 보면은 강아지 같아요. 정말로 강아지상이어서 강아지 같아요. 그리고 하네스를 입고 있고, 하네스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아, 있고, 예, 재밌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본인이 동물이랑 닮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캐스팅이 되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착해 보여요, 그리고 강아지들. 네. 사실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 했던 상상일 것 같아요.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사람처럼 나랑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근데 뭔가 그런 점에서 이제 라이카에서 방금 저는 이제 앞으로 보러 갈 예정인데 조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라이카가 그 비우길리라는 행성에 가서 사람처럼 말을 하고 또 라이카도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겠네 하고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강아지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정말 눈물이 그,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이 바로 이 포인트에서 다 한번 이렇게 가슴이 엄청 울컥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느껴지는 부분이 공연에 보면 되게 앞에 있거든요. 앞에 있어요. 이게 딱 느껴지는 부분이. 그리고 그 앞부분을 지나가면 이제 굉장히 이제 사유가 펼쳐져야 되는 지점으로 쭉 흘러요. 끝까지. 정말 끝까지. 그래서 반려견을 생각하는 그 모먼트, 이거는 약간 좀 빨리 끝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반려견을 생각하는 모먼트는 1막의 한 중반 정도까지 하면은 거의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네. 캐릭터의 관계성을 통해서 예, 음, 그렇게 이제 아주 미시적이고요. 그리고 정말 대사 하나, 배우들이 하는 눈짓 하나, 표정 하나, 퍼포먼스 하나를 다 캐치하셔야 돼요. 그걸 다 음, 캐치해야 이 인물들이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가 이해가 음, 되실 겁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공연은. 네, 여러 번 보시는 배우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겠네요. 관객들, 그러니까 연차를 하면 하실수록 아마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 찾으시면서 이 음, 작품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느껴지실 텐데, 처음에는 어잉 이러실 수 있어요. 어, 음, 이게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막에 되게 디테일하게 따라가셔야 되거든요. 이막을. 이막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1막 끝나시고 인터미션 때 충분히 쉬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직 공연을 못 보긴 했는데 무대 사진을 봤었거든요. 근데 뭔가 보면서 되게 위키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장면이 뭐 음, 동글동글 이렇게 생긴 게 혹시 음. 그게 어떠한 큰 의미나 제가 미리 알고 가면 좋을 내용들이 있을까요? 뭔가 행성의 궤도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우주라는 공간을 표현한 거죠. 예, 우주라는 공간을 표현한 거고, 위키드하고는 조금 저는 연관성을 크게 찾지는 못했는데, 공연을 보시다 보면 아마 그 무대만의 어떤 특성을 또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음, 작품의 정말 중요한 또 대도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 자전거의 쓰임새도 좀 잘 보시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찾으실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앙상블 바오밥들의 활약이 아주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오밥들의 앙상블이 처음에 시민으로 존재했다가 비육일리로 갔을 때 바오밥이라는 또 다른 어떤 존재로 바뀌는 이런 것도 포인트를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되게 유명하신 또 잘하기로 유명하신 앙상블 분들이 되게 그렇죠. 많이 나오시잖아요. 명훈태 배우님도 그렇고. 맞아요. 혹시 그런 포인트가 의도적인 포인트로 뭔가 읽힐 수 있을까요? 뭔가 시민이었던 분들이 비육일리에 가서는 바오밥 나무가 되고 그런 뭔가 그러니까 서사의 흐름에서 이 두 개가 연결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비를 시키는 연출적 포인트가 명확히 있어요.
이 시민으로 있다가 바오바오로 바뀔 때에 연출적으로 컨트라스트가 확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대비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바오바오로 존재했을 때 앙상블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관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